네,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유창호입니다. 3월의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아마 시장의 분위기는 다소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씩 위로 간다는 사실만큼은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무려 2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23개월 만에 2,700선을 종가상으로 뚫어버렸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하긴 했지만 어제 기준으로는 연초 고점을 뚫어냈죠.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대만까지도 이렇게 모조리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는데 우리 증시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볼멘 소리들이 많았던 우리의 시장이죠. 이제는 그런데 정말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한가득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시장이고요. 어떤 섹터를 골라야 하는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나, 이 고민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무한정 갈 것 같던 반도체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하고, 지난밤에 미국의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동을 거는 것 같았던 2차 전지도 좀 흔들리거든요. 자, 이런 와중에 소외가 됐었던 조선이나 아니면 원전, 이런 쪽이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자, 오늘도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여러분 특정 업종과 종목 자세히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두 분의 연구원을 모시고요. 두 가지 업종과 또 대표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를 기반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미래에셋증권의 김수진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께서는 2월 13일에 리포트를 써주셨고 3월 6일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통신사 KT에 대한 리포트를 써주셨습니다. 2월 13일의 제목은 24년은 성장보다 이익, 이렇고요. 3월 6일에는 초거대 LLM 믿음 믿고 B2B 사업 확장의 본격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구원 모시고 지금부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쪽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야기가 좀 뜸했던 통신주들입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을 보면 올 들어 신고가 흐름도 보여주기도 하고 신사업 기대감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체적인 종목 이전에 통신업종의 업황부터 돌아보도록 하죠. 자, 통신 3사가 보냈던 2023년. 연구원님, 지난해 업황 흐름이 어땠는지 자세히 좀 돌아봐 주실까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들의 업황이 쉽지만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가계 지출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연초부터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이라는 논의가 나왔었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상반기에 계속되다가 7월에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어떠한 규제들이 새롭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속되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살아나지를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23년 상반기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 통신시장 경쟁구도 다변화를 위해 알뜰폰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면서 사실 통신 3사로 이제 과점된 시장이 조금 이제 경쟁이 새롭게 시작됐다라는 것 때문에 통신사의 성장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는 계속 있었는데 이거를 더욱더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해서 확대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서 이제 요것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 이제 중간요금제라는 걸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부터 중간요금제를 통신사들이 하나씩 발표를 했는데 사실 좀 여러 번 이 중간요금제를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요금제라는 거의 핵심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제 무제한, 어떤 트래픽 무제한으로 쓰는 프리미엄 요금제나 아니면 이제 아예 저가형 요금제. 보통 저희 부모님들이나 아주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는 그런 3만 원대의 저가형 요금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요금제가 없다. 그런 의도로 이제 중간 요금제에 대한 푸시가 있었고. 실제로 제가 프리미엄 무제한으로 쓰고 있고 저희 부모님이 저가요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택지가 굉장히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이야기로 흐르면서 중간 요금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청년 요금제, 네. 청년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는 요금제라든지 또 고령층한테 할인 혜택을 주는 요금제 이런 것들도 나왔고 최근에 이제 나온 요금제는 DIY 요금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뭐 데이터는 얼마, 뭐 전화, 통화는 얼마, 문자는 얼마. 알아서 설정하는 네, 자기가 건가요? 선정을 하는 대로 비용이 청구가 되는 이런 DIY 요금제까지 나오면서 어떤 소비자의 선택폭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이런 규제안의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어떤 지금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통신사의 가장 큰 비용은 캐펙스 투자,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였는데 5G가 2019년에 도입된 이후로 이 네트워크 투자가 조금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추세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 5G라는 게 처음 시작은 이제 고대역 주파수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트워크가 전송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실제로 저희가 2019년에 저희 일반 대중 커머스 영역에서 상용화를 할 때 너무 높은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아직 제한이 있어서 한 3.5에서 4GHz 사이에 3.7GHz 이 정도 대역으로 주파수가 깔리다 보니 정부에서는 어서 빨리 더 높은 고대역 주파수와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해서 28G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구축을 할 것을 계속해서 푸시를 했는데 통신 3사가 별 반응이 없자 이제 제4 이통사를 선정하겠다. 이 얘기가 바로 작년 상반기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왔고 이 이슈는 사실은 이제 올해 1월 31일에 마침내 제4 이통사가 이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요 얘기를 또 이어서 드리면 이 스테이지 X라는 업체가 원래 이제 알뜰폰 사업자인데 이제 1월 31일에 이 28GHz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법인세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혜택, 다양한 혜택들을 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지 X 같은 경우는 다양한 투자들을 다양한 영역에서의 투자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지분 구조가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언론에 따르면 뭐 카카오 쪽이라든지 뭐 신한금융 투자에서 뭐 금융 쪽에서도 받고 인터넷 업체에서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4 이통사가 등장을 하면 통신사들이 어쨌든 경쟁사가 정말 처음으로 생긴 거다 보니 처음이죠. 네, 어떤 여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아직까지는 뭐 이게 뭐 실제로 지금 저 서비스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지금 당장의 영향은 없어서 주가에 큰 반향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통신시장 규제 통신시장 활성화 정책이 상반기에 굉장히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이었는데 이제 7월에 이제 이 내용들이 구체화되면서 조금 리스크는 해소가 됐어요. 이것으로 인한 디스카운트는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었던 게 작년에 이제 CEO 선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EO가 이제 3년 임기를 이전 CEO가 3년 임기를 채우고 새로 연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분이 올 것이냐 그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이전 CEO 선정 과정에서 좀 여러 차례 번복이 되면서 사실 저희 통신 섹터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데 외국인들이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코멘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또 주가가 더더욱 다른 타사 경쟁사 대비 안 좋았다가 이제 CEO가 하반기 선정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해 통신업종을 둘러싼 자세한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환경 요인들, 지난해 있었던 일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KT의 지난해 실적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KT의 전반적인 실적 흐름과 함께 특히 4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24년도에 이제 연결 매출 기준으로 26조 3천억 원, YY 2.9%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은 이제 1조 6,500억 원 정도 Y로 이제 예상을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을 상회를 했고
이익은 사실 예상을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조금 줄었죠. 그래서 이제 이익이 하회한 이유는 사실 뭐 다 비슷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력료 같은 이제 부가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약간 이익에 영향을 줬고 뭐 또 하나의 뭐 요인을 꼽자면 이 최근에 이제 통신사들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이런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저희 KT 같은 경우에는 통신 콘텐츠 직접 제작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 ENA라는 드라마로 유명하죠. 맞아요. 참 우영우가 나온 게 맞습니다. 신드롬이었죠. 재작년인가요? 시간이 너무 빨라서. 네. 그 우영우라는 아주 대표적인 그 인기작을 내놓은 ENA 그 방송국을 필두로 콘텐츠 사업을 하는데 이 콘텐츠 비용 인식 기간이 이제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해 단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이런 무형자산 상각비가 증가를 하는 이런 일회성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이익은 하회했지만 대표적인 사업부 이제 무선 사업부 매출 같은 경우가 4분기에 1조 7천억 원으로 YOY 22.8% 견조한 성장을 이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5G 가입자 비중이 70%를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5G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로밍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무선 사업부가 또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견조했고 그 KT가 이제 자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에스테이트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에스테이트가 갖고 있는 게 호텔이거든요. 호텔이요? 네, 저희 뭐 압구정동의 안다즈 호텔이라든지 그런 호텔들을 갖고 있는데 이 관광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호텔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YOY 48%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계열사는 자회사는 이제 TV 광고 시장 부진으로 좀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KT 실적 한번 자세히 좀 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리포트 내용 중에 나왔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추려보도록 할게요. 리포트의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비중 있게 나오던데요. 실제로 이 기사들을 통해서도 KT의 주주 친화 행보가 화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총에서 분기 배당을 도입한다고 하고 자사주 매입과 또 소각 이야기도 계속 나오던데요. 자, 연구원님, KT의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향후 계획까지도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통신사가 이제 대표적인 배당주로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주주 환원 정책을 항상 많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기업에서도 어떻게 더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욱이 KT가 이제 작년에 새롭게 CEO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CEO로서 어떻게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더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뭐 유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운 CEO가 23년에서 25년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별도 순이익의 50% 배당으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현금 배당의 최소 금액은 22년 배당금인 1,96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뭐 현금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병행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KT는 연간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SKT가 이미 분기 배당을 하고 있었고 LGU 플러스는 반기 배당을 하고 있었는데 KT만 유일하게 연간 배당을 했었는데 23년분부터는 이제 분기 배당을 한다. 그래서 요번부터 분기 배당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발표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23년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제 현금 배당 1,960원과 자사주 매입 소각 271억 원을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까지 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연결되는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주주 환원 정책. 이제는 실제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할 때마다 해당되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탄력받는 그림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KT의 경우에도 분기 배당과 함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의 의지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 신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요새 보면 이 본업보다도 통신사들 신사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월 6일에 나왔던 그 연구원님 리포트도 보면 역시 투자 포인트 핵심은 신사업. 그 중에서도 이거 요즘에 이 말 안 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데 AI입니다. 특히 초거대 LLM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이거였는데요. 자, 그럼 일단 연구원님 이 LLM이 뭔지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분석하고 향후 KT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좀 봐주시죠. 네, 이 LLM이라는 단어, 사실 요즘은 워낙 많이 쓰는 단어라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LLM이라는 게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고, 그 생성 AI에서 이제 언어 AI 모델이라고,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AI가 돌아간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러니까 LLM의 특징은 이제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된 AI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학습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AI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걔가 자기들이 사전 학습된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그런 LLM을 그런 AI를 이제 LLM이라고 하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LLM이 이제 챗 GPT의 GPT-4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메타의 라마 이런 LLM들이 있는데요. 익숙하죠.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LLM을 직접 개발한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LM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GPU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GPU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GPU를 이제 사려는 생각조차를 안 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GPU를 구입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LLM을 개발한 업체가 네이버. 그다음에 통신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LLM을 개발하고 LG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LLM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KT는 굉장히 앞서서 한 3년 이상 이 생성 AI를 개발하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이었죠. 믿음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산 LLM이다라고 이제 홍보를 했고요. 이 LLM으로 그럼 뭘 할 수 있냐? 결국 사실은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얘가 돈을 벌 수 있느냐의 여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을 다방면에서 사용할 거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사업부에서의 실적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사업부 실적을 어떻게 올리냐면 이 LLM 자체를 이제 판매하는 형태로도 엔터프라이즈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LLM을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AI 콜센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그 어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 AI를 적용해서 이제 더 성능을 좋게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KT가 굉장히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기들의 어떤 이런 컨택 센터, 그러니까 통신사도 다 콜센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 콜센터에 LLM을 적용해서 비용 절감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콜센터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전송할 때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AI를 적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 등으로 이제 실적 펀더멘털 재무상의 이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이런 LLM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통신사 이야기를 하다가 AI 얘기하면은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LLM 믿음이 뭔지 그리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런지 그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신사업들이 더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일단 SK텔레콤이나 KT, LG U+, 이통사 3사가 모두 도심항공교통이죠. UAM. 이쪽 관련 기술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된 기술을 이번에 MWC 2024에서 이 세계 최대 통신박람회에서죠. 여기서도 공개를 했거든요. 자, UAM 관련된 KT의 현재 상황과 함께 향후 전망. 그리고 양자목히 이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월 말에 이제 MWC라는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MWC는 이제 한국에서 CES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CES가 미국의 IT 박람회라면 MWC는 유럽의 IT 박람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MWC에서 통신 3사들이 자신들의 이제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많이 화제가 된 것, 첫 번째 이제 UAM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UAM이 도심 항공 서비스인데, 이게 통신사들이 UAM에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UAM뿐만 아니라 AI도 그렇고 이런 신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통신사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은 5G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5G 다음은 6G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6G는 이제 2030년 상용화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5G부터 어떤 킬러 컨텐츠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4G 시대에는 OTT, 넷플릭스와 같은 OTT 네. 플랫폼이 킬러 컨텐츠가 돼서 이 4G 빨라진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킬러 네. 컨텐츠가 그렇게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5G는 아직까지 킬러 컨텐츠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네요. 이제 5G 킬러 컨텐츠라고 하면 뭐 VR 같은 컨텐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AI 컨텐츠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아직까지 쓰고 있진 않잖아요. 맞아요. 와닿진 않아요. 네, 와닿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사용량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를 예, 예. 고민하다 통신사들이 이제 직접 이런 서비스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UAM도 일단은 네트워크로 그 오퍼레이션을 네트워크로 하기 때문에 네.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하는 기술이 필요해서 이제 통신사들이 이 UAM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컨소시엄 다른 기체를 만드는 업체 그리고 항공 운용을 할 수 있는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트워크는 이 통사들이 갖고 있으니.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양자 암호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차세대 신사업으로 이제 양자 컴퓨팅 이야기를 네.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엄청 가시적이진 않지만. 맞아요. 먼 미래일 같아요. 먼 미래일 아직까지. 같은데 이제 사실은 이게 양자 컴퓨팅이 발달을 하면 이제 현재의 어떤 암호화 기법, 보안 기법은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리 양자 컴퓨팅 시대를 대비하는 양자 암호키를 개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양자역학 원리로 개발이 된 기술이고 지금 AI가 빠르게 발전하면 더더욱 보안이 이제 뚫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자 암호키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통신사들이 신사업을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좀 알겠습니다. 강력한 네트워크, 발전해 나가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킬러 콘텐츠와 연결을 시킬까, 이렇게 해서 사업을 더 확대시켜 나가려는 이유라는 거죠.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이야기할 때 언급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6G입니다. 투자자분들 다들 아실 테지만 연초에 이 통신 장비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주가가 한 차례 튀어오른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골치 아팠던 5G가 아니라 6G 모멘텀, 새로운 얘기가 나왔거든요. 보니까 지금 통신업계에서는 6G 선점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연구원께서 보시기에서는 KT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6G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투자가 지난 몇 년간 진행이 안 됐는데 네. 이제 6G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5.5G이란 표현을 쓰기도 해요. 5.5G, 6G 이렇게 해서 지금보다는 더 빠른 네트워크를 위해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G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6G 자체는 이제 2030년 정도 상용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를 목표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라 사실 아직까지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이야기엔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이 아직 그려지진 않군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그 시점이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6G 얘기까지 기대할 만한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만, 동시에 KT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허수 경영이 지속이 되고 경영위기가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 중요한 건 특히 가입자 수죠. LGU 플러스한테 2위 자리 뺏기고 이제 만년 꼴찌 신세로 전락할 수 있지 않은가? 심지어 이런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연구원께서는 이런 우려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런 우려감은 단순하게 KT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통신 산업이 이제 5G 도입 6년 차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 네트워크 자체로 추가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통신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B2B 서비스라든지 AI와 같은 신사업에 본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런 신사업들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자 수 이야기는 조금 논란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전체 가입자 수로 하면 LG 플러스가 많다 하는데 사실 그 가입자 수에 포함된 상당 부분이 이제 IoT라고 해서 네. 네, 무슨 한전 검침기, 예. 카드 단말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약간 이해했던 결과랑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포함이 된 가입자 수.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런 한전 검침기 같은 것들이 다시 바뀌고 그리고 자동차 차량에 들어가는 네. 그런 그 네트워크망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잡히고 네네. 차량용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LG 플러스가 좀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 상황인데요. 요번 달부터 이제 요것을 분리해서 가입자 수를 발표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2위 만년 꼴찌 이런 거는 전혀 네. 아닌 것 같고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통신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언급해드렸던 우려감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일견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목표 주가에 대한 분석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올해 나온 그 KT 관련된 리포트들을 쫙 살펴보면요. 목표 주가가 낮으면 33,000원, 그리고 최근에 많으면 52,000원까지 해서 대개 4만 원대에서 목표 주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께서는 일단은 47,000원으로,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 목표가 설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전해 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4G 도입 4년에서 7년 차 당시에 평균 EV 세일즈 멀티플을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선통신 사업이 이제 가장 비중 있는 사업이다 보니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고요. KT 같은 경우는 기존 무선 사업부뿐만이 아니라 워낙 많은 자회사를 갖고 있고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수진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친숙한 업종이죠. 이 통신업종에서 KT의 내용을 살펴드렸고요. 지금까지 김수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출연자 모셔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달 26일에 써주셨던 리포트 한 가지를 토대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으로도 인식이 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빛나는 방산 부분의 성장세. 사실 이 성장만 해도 좋을 텐데 빛난다는 말이 더 돋보이는 제목이었죠. 자, 그럼 이 기대감을 안고 연구원님과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업황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종목 들어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K-방산의 저력을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제품을 살 때도 소비를 할 때도 가성비를 많이 따지곤 하죠. 자, 그런데 K방산, 한국산 무기가 세계적으로 이 가성비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K방산이 아닌가 싶은데 지난해 2023년 한 해 동안의 흐름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작년도 이 방산 업황 한번 자세히 좀 돌아봐 주실까요? 네. 일단 뭐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하면은 네. 폴란드 효과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실적 측면에서도 이제 22년도에 수주했었던 이 대규모 수주분이 점차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제 업체들의 실적 성장세가 눈부셨던 한 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 또 22년에 이제 1차 폴란드가 이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예. 이제 1차 계약을 이제 수주 공시를 한 다음에 이제 남은 잔여 계약에 대한 이런 협상 과정이 계속 있었는데 그 기대감도 대단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잔여 물량이 1차 계약했던 물량 대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나 컸습니까? 예, 그래서 기대감이 엄청 컸었는데 이제 다들 이제 좀 뭐 아시는 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은법 개정안 등의 이슈로 인해서 이 계약이 조금 지연되었던 부분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까지 좀 좋았던 흐름이 잠시 주춤했다가 네. 이제 하반기 때 또 다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되면서 좋았던 흐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폴란드 외에도 지금 뭐 충분히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작년에는 좀 놀라울 만한 이제 수출 성과를 좀 거둬냈습니다. 그래서 네. 말레이시아로 FA50 뭐 추가 수출을 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를 이제 호주에서 계약을 또 체결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도 이제 중동 쪽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네. 천공투를 좀 새롭게 수주를 하는 등 지금 폴란드 외에도 지역적으로 이제 다변화가 되는 구간이 이제 작년 한 해가 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폴란드를 잡아주셨는데 그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보니까 우리나라 최대 방산 수출국이 폴란드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70%를 넘게 차지했고요. 지난해도 30% 이상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폴란드 외의 지역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하나요로의 레드백, 호주 쪽으로,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FA50, 그리고 사우디 쪽의 천군까지 해서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사실 이런 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폴란드로 너무 치우쳐져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팔 곳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 이 방산주들, K방산의 가치가 올라갔던 결정적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전쟁 이슈죠. 뭐 지겹도록 많이 들었던 전쟁과 관련된 뉴스들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터지고 지난해도 계속 전쟁 이슈가 이어졌는데요.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의 강세도 덩달아서 함께 이어졌습니다. 자, 요거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바라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방산주의 기세가 꺾인다고 보실지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리스크가 계속 지속됩니까? 일단은 이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지속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앞서 이제 언급해 주셨지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좀 장기화되고 있고 네. 뭐 중동 쪽에 이제 분쟁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종전 얘기 언급이 나온다는 뉴스가 중간에 있는데도 예. 끝나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근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우선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의 대선도 올해 좀 있고 러시아에서 그래서 최근에 푸틴도 이제 그런 이제 휴전에 대한 협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어서 네. 이제 재건 관련주가 한번 조금 주목을 받았던 일도 맞아요. 있었고. 바로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안에 이제 그래도 이제 전쟁은 종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중동 분쟁이 좀 남아 있고 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조금 이런 대립이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올해 또 미국 대선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 대선에 이제 뭐 누가 되더라도 지금
중국에 대한 제재의 기조를 기본적으로 좀 다들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미중 갈등이 좀 촉발하는 아시아 쪽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올해는 좀 계속 좀 긴장된 흐름을 좀 가져갈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섣부르게 지금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모양이군요. 네, 일부 해소될 수 있어도 일부 새롭게 좀 떠오르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좀 하더라도 우선은 지금 굉장히 좀 길어진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연단이니까요 지금. 예, 그래서 군수품이 일단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북미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한번 좀 이제 그런 이제 소비된 군수품 좀 이제 채워야 되는 그런 재고품 축적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된다고 해도 꾸준히 방산에 대한 이런 생산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지금 이제 전쟁을 한 번 겪고 나서 특히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국방비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방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을 조금 길게 잡고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이제 보통 흐름을 이제 보통 좀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 이제 뭐 올해 이제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방산 수요는 좀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전해져 왔었는데 올 한 해도 방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게 해소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방사주 잘 갔던 거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다시 또 다 썼기 때문에 재고를 비축해야 되는 그런 수요도 있겠고 그리고 진행됐던 프로젝트들 방산에 대한 것들이 좀 중장기로 진행이 되니까 이런 점도 앞으로 당분간은 방산 쪽의 모멘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업황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흐름을 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지난해 좀 어땠는지, 특히 4분기 실적이 어찌 나왔는지 자세히 좀 풀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한 2,900억 정도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를 했고 시장 기대치는 한 2,500억 정도 선이었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제 방산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일회성 비용 이제 수익이 300억 정도 인식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시장 기대치보다는 잘 나온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끈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이제 이 지상 방산 부문, 지상 방산 부문에서 이제 매출이 좀 확대된 부분이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으로도 이제 수익성이 좋았던 이제 국내 양산 프로젝트들이 일부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뭐 화생방 정찰차라든지 120mm 자주 박격포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됐었고, 특히 좀 수익성에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이제 앞서도 언급했던 이런 폴란드 쪽 납품 물량들이 수익성이 좀 굉장히 좀 좋은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호실적으로 좀 이끌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연간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에서 이 폴란드 쪽 납품이 좀 진행됐었던 1분기와 4분기 이때 이제 실적이 좀 두드러지는 좀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폴란드 관련해서 지금 인도될 물량이 이제 K9이 60문, 그다음에 천무가 30여 대 정도 이상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이 납품 스케줄에 따라서 실적의 이런 납품이 좀 많이 인식되는 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좀 기대해 본직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 4분기에 그 항공우주 부문에서 실적은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항공우주 부문은 이제 그 엔진 쪽 관련해서 이제 GTF 엔진이라는 이제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이제 가격대를 좀 낮춰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낮춰서 먼저 보급을 해서 점유율을 이제 가져가고 일단 돈 버는 건 나중이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이제 수리나 AS, MRO 이런 쪽으로 이제 나중에 수익 비중을 좀 높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도 이쪽에 손실이 조금 확대됐던 측면이 있고 작년도 이쪽 손실이 좀 확대됐던 4분기 때 확대됐던 측면이 있고 올해도 약간 마찬가지로
항공 우주 부문은 이제 뭐 매출은 성장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항공 쪽 인도가 좀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성장하지만 이익적인 면에서 기여도는 좀 크지 않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나 비전 같은 경우도 지금 북미 쪽에 이런 AI CCTV 쪽에 대한 워낙 수요가 좀 강하다 보니까 올해도 좀 견조한 실적을 달성할 걸로 보고 있고 4분기도 이제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지난해 특히 4분기 실적 좀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이 2,5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거의 2,900억 원 수준으로 나왔어요. 지금 일회성 수익을 제외하고도 시장 기대치를 확실히 뛰어넘은 그런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앞서 언급해드렸던 폴란드양 이쪽의 수익성을 좀 많이 챙겨갔고요. 한국 우주 부분도 견조한 실적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좀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하면 가장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는 이 방산 수주 관련된 소식들로 봐야 되겠죠. 리포트에서도 뭐 자세히 다뤄져 있었는데요. 최근 주목할 만한 수주 소식과 함께요. 또 올 한해 기대되는 수주 계획들은 어찌 될까?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좀 수주 기대했던 부분은 이제 일단 당장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네. 이제 루마니아 쪽 K9 사업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한 1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대단한 큰 규모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반기 내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천궁2 사업에서도 좀 발사대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천궁2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뭐 사우디 계약도 체결했지만 말레이시아나 루마니아 이렇게 이런 쪽 지역, 유럽, 중동, 뭐 아프리카 지역까지 지금 관심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천궁의 성능이 상당히 좋나 봐요. 네. 그래서 예. 여기에서도 좀 뭐 추가적인 수주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를 하면서 네. 지금 이제 폴란드 이제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 기대감이 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K9 약 한 300여 문,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에요? 네, 예. 천무 이제 한 70여 대.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숫자가 남아 있고 이게 이제 규모로 따지면 한 10조 원 조금 안 되는 규모로 좀 추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에 좀 들어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주 소식을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좀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무기들은 하나하나가 값이 비싸죠. 올해 기대되는 수주를 먼저 가장 빠른 건 루마니아 쪽 K9으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1조 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조 단위로 나오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루마니아 쪽의 K9이 1조 원이고요. 게다가 천궁에서는 사실 정말 많은 지역들에 관심이 커져가는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또 폴란드입니다. 남아있는 물량 K9 300여 문, 천무가 70여 대. 이쪽의 그 숫자로 보면 그러니까 1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규모, 대단히 많은 규모가 남아있다는 사실, 이 수주 소식들, 뉴스들은 앞으로도 전해지지 않을까 기대감은 더 커져갑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얘기 해봐야죠. 앞서 저희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수은법 얘기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얼마 전 전해졌던 수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산주들이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해 정말 잘 가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요즘 들어 다시 또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국내 방산기업들에서는 그야말로 뭐 날개를 달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수은법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은법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수은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핵심 내용은 이 수은법에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의 이 법정 자본금을 기존의 15조 원에서 이제 25조 원으로 증액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예. 이거를 왜 증액이 필요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은행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절충 교역이라고 해서 금융 지원을 이제 끼고 일부 이제 수출 계약을 좀 체결하는 게 좀 보통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와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상대방 국가에 이런 금융 지원을 이제 좀 해주는 게 보통 이제 관례인데 이제 이 지원금의 한도가 수출입 은행의 자본금의 40%로 지금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특정 개인이나 이런 법인에 대한 지원금 한도가 40%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15조 원의 40%면 이제 6조 원인데 네. 저희가 이제 특정 이제 어떤 개인이나 국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6조 원 정도 규모이고 이게 이제 기존의 폴란드 쪽과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적으로 체결했던 1차 계약에서 이미 다 소진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아직 한참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이죠. 잔여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이 지원이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도 이런 이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원을 좀 받고 싶어했던 그런 니즈가 있었고 수요가 있었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거면 부담을 느낀 상황에서 남아있는 걸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냐 여부가 정말 이제 쟁점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개정안이 결국 통과가 되면서 이제 폴란드 2차 계약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높아졌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수출 계약까지 이제 앞으로 또 협상이 좀 이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법 개정안, 특히 폴란드에서 소식, 아까 실적에서도 확인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는 굉장히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 이 뉴스가 떠들썩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방산 수출 수주 얘기를 할 때 수출입은행 그 금융 지원을 받아야 돼, 이게 받아야지 잘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자본 한도가 15조 원. 여기서 그러니까 폴란드와 계약을 했을 때 1차 계약에서 이미 다 소진을 해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묶여 있어서 나머지 계약을 더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서 대폭으로 규모가 확대가 됐고 앞으로 폴란드와 2차 계약 남아있는 물량의 수주를 이야기를 정리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방산주 전체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개별적으로도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산 얘기에서 우주항공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기대감이 방산만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우주항공에 관련된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기대할 만한 이슈가 한 가지 있죠. 올 상반기 우주항공청의 개청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 관련된 매력 그리고 향후 전망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하나그룹 자체적으로도 지금 우주 쪽 관련해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우주항공청 개청이 갖는 의미도 이제 국내에서 우주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우주항공청이라는 이제 부처가 새롭게 개청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우주 쪽 관련한 뭐 R&D 지원이라든지 프로젝트의 이제 진행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한 좀 더 빠르고 원활한 의사결정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특히 하나 그룹 내에서도 이 발사체 쪽에 대해서 이런 경쟁력을 가져가는 부분을 좀 계속 이제 기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 이제 항우연으로부터 누리호 기술 이전을 받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 누리호 후속 사업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관으로 이제 계속 발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단독으로 일단 입찰을 한 상황이고 이 부분이 이제 추후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사체 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주 쪽도 충분히 경쟁력을 앞으로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분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 간단히 좀 언급해 주셨지만, 한화 그룹 내에서 신사업 쪽으로 역량을 정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그룹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에 상당히 또 한몫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우주항공 면에서도 기대감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일단 돈을 더 준다는 거죠. 어젠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천 가서 또 더 많은 예산을 우주항공 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자, 그런 기대감 또 하나 그룹 내에서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국가를 조금 달리 보도록 할까요?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 대선 관련된 이야기 좀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보통 신재생이나 배터리 이쪽은 트럼프 리스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방산에서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방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트럼프 수혜를 예상하기도 하거든요. 자, 미국의 대선이, 영호님,
이 해당 종목과 또 업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바라보실까요? 네, 그래서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이런 뭐 중국 쪽에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방위 산업 쪽에 이런 수요를 촉발할 여지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는 좀 보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런 미국 대선이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복잡한 역학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섣불리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우선 이제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지금 미국 대선 주자들의 이런 공약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대중국에 대한 제재는 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골자가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람 자체가 좀 급진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아시아 쪽에 지정학적 이제 긴장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고조가 되게 된다면 국내에서의 이런 방산 쪽 관련한 투자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국내 무기 체계에 대한 이런 경쟁력도 좀 계속 입증이 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이제 좀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국산 K 방산 무기에 대한 수요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러한 이제 흐름은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상관없이 일단 둘 다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긴장감들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방위 수요를 촉진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는 점까지 미국 대선의 영향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목표 주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나온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리포트들을 쫙 살펴보면요. 적게는 17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3월 들어서 목표 주가가 좀 훅 늘어났거든요. 최대 26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뭐 꾸준하게 계속 높아져가는 모습인데 연구원께서도 일단 20만 원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투자 이제 목표 주가가 상향된 부분은 올해 실적에 있어서 이런 이제 폴란드 쪽 관련한 물량의 반영과 기존의 이런 이제 실적 수익성에 대한 추정치를 조금 조정을 하면서 이제 실적이 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상향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올해 매출이 이제 10조 원 정도를 좀 넘어갈 것 같고 영업이익도 9천억에서 1조 원 가까이 그 정도 좀 수치를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로 설정한 20만 원 정도면 시가총액 10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이제 10조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앞으로 이런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루마니아 쪽 사업이라든지 폴란드 2차 잔여 물약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추가가 되게 된다면 뭐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향후 실적 전망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긍정적일 만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방산주 그리고 우주항공 끼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최근 리포트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풀어드렸는데요. 자,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한결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배워야 산다. 오늘 이 시간은요, 두 분의 연구원을 모시고 통신업종에서 KT를 그리고 방산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아서 해당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공부한 내용은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